중국이 조선업을 굉장히 키우기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선언을 한 시기가 2012년입니다. 그때 이후로 일반적인 상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려왔는데 군함 쪽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군함. 국방력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전 세계가 중국이 빨리 치고 나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해진 상황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보면 그 두 개를 지금 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군력 기준으로 글로벌 5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 필요한 해군력에 대한 부분의 기술 개발을 계속 국산화시키면서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조선업체들이 갖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소식이 전해진 뒤 투자 시장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조선업종의 경우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한 영향에 주가가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업종 전문가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있었습니까? 지금 미국 자체는 거의 선박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박 시장이라고 하면 일부 이제 상선 시장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갖는 편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이 선박 시장의 부분은 이제 군함을 만드는 그런 영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군함의 조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뒤처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중국이 너무 빨리 그 부분을 키우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군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민간 조선 업종의 그 생산 능력이 유지가 되어야 그렇죠. 그 부분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뒤처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그러한 능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좀 이제 급선무로 그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좀 취약하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준 건데 네, 맞습니다. 미국은 뭐 그러면 조선업종은 뭐 굉장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취약한 상태입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면 더 체감이 잘 되실 것 같아서 뭐 좀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저희 도표 6번에 보시면 이 부분이 미국이 정말 수주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선의 수치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1910척 정도의 선박이 발주가 되었는데 네. 미국이 수주한 게 2척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1,900여 척 중에 2척만 미국이 수주했습니까? 네, 그 이전 연도도 보시면 많이 수주해봤자 10척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선박 수주 행위를 안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적게 수주해서 만들기도 매우 적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노동자들이 이제 작업장에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2020년은 굉장히 모든 그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는 2척, 그 뒤로는 지금 매년 7척 정도의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600여 척의 선박이 매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상선 쪽에서의 미국의 존재감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큰 해운사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과거부터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시랜드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 APL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1990년대에 이제 유럽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들에게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렇군요. 이제 전체적으로 선박을 주도적으로 발주하는 주체가 없게 되다 보니 건조 역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고 이 부분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선이 있어야지 해운 산업이 살고 그러는데 해운 산업도 취약하고 조선업종도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네. 그렇지만 뭐 트럼프 당선인 정책이 뭐 조선업종에 그렇게 뭐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또 방산 협력 강화 가능성은 조선업종에는 뭐 좋은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보호무역 기조 뭐 이거는 사실은 해운 물동량 자체를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조선업종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트럼프 1기 때 네. 저희가 2018년 상반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하반기부터 정말로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해상물 동량이 19년까지 꾸준하게 줄어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운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해운업체들의 상황이 당연히 좋지 않게 되다 보니 해운업체한테 수주받아서 영업해야 되는 조선업체한테도 주가상으로도 그리고 영업량상으로도 그닥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1기 때 대비해서 2기 때 영향이 더 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무역 분쟁이 이미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의 더 그 뎁스를 좀 더 높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의 움직임일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선박 시장에서 저희가 해상물 동량이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선사들이 선박에 대한 투자를 또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친환경 선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건 단기적인 해운사들의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으로 저희가 선박에도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다른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런 이제 물동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영향은 저희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에너지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중간 잡혀 있었던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선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업은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중국과는 이제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게 이제 헬프미 요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이 K조선업 어떤 강점이 있었길래 트럼프가 딱 지목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중국이 조선업을 굉장히 금융위기 이후에 확 키우기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선언을 한 시기가 2012년입니다.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해양 강국 조선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로 일반적인 상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려왔는데 군함 쪽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군함.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방력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상대방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중국이 빨리 치고 나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좀 보시라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부분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국이 타입별로 가지고 있는 전함의 숫자이고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전함 숫자입니다. 보시면 2020년 전후로 해서 역전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행히 이제 항공모함의 전 세계의 그런 군력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해군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제 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군함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걸 상대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40% 정도 되는 선박을 여전히 만들고 있는 제조 국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보면 그 두 개를 지금 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군력 기준으로 글로벌 5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국내에 필요한 해군력에 대한 부분의 기술 개발을 계속 국산화시키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조선업체들이 갖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관계가 가져다주는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이제 완전히 중국과 짝을 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아마 좀 항상 얘기가 될 텐데요. 예. 근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영역을
뭔가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다 떠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이 하고 있는 조선 영역을 다른 데로 이렇게 던져버릴 수도 없을 만큼 지금 규모들이 둘 다 양쪽 다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선 관련된 역량으로 각자 찾아갈 수 있는 고객사를 잘 찾아가서 이제 만족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봐야 될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업종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급등을 했고 네,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계절적 비수기로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살짝 주춤하다가 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다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하반기 남은 기간의 조선업종의 주가 이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실적 시즌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계절적 비수기는 3분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보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기별로 잘랐을 때도 4분기의 영업일수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저희가 좀 실적이 매출이 일단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이 과거에 소위 이제 저가 수주했다라고 하는 물량들을 이미 다 만들어서 보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저희가 어닝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조선 업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에서 걱정하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적 걱정은 하지 않지만. 수주가 나올 만큼 다 나왔나? 이제 요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상선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수주도 더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산 쪽 해양 수주도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뉴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양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상선 쪽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한국이 좀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선박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냥 대형 화주입니다. 많은 화물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해운 업체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지금 대형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를 잘 수출을 하려면 LNG 캐리어를 잘 만들어주는 조선업체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지금까지 역대 1등 수출국이었던 카타르가 그래서 한국 조선업체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양적으로 보면 미국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커져서 지금 1등 수출국으로 올라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카타르는 국영업체 하나가 이렇게 대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막 100척씩 발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은 각각의 이제 그런 천연가스전에 해당하는 오너들이 다 민간업체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또 이제 저희가 화석연료 쪽에 있어서의 수출에서 필요로 하는 미국의 수요를 커버해주기 위한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규 수주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연구원님이 조선업종 나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조선업종은 이게 긴 호흡이 필요하다. 네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셨는데 일단 조선 단가가 좀 올라갔고 수익성을 좀 개선이 되는 게 보이고 지금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고 당분간은.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이제 비중 확대를 유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내년에 어닝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뭘까라고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조선업종이 아마 무조건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 투자하는 건 그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4년 내로 꼭 결판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이 길어야 되니까. 호흡이 길어야 되니까 여전히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없고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지나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시고 비중 확대를 해 보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수주 모멘텀을 충분히 누리시고 내년에 나오는 실적도 누리시면서 이제 잘 좋은 성과를 좀 얻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뭐 답은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탑5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업종 내에서는 HD 현대그룹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심지어 이 방산과 관련된 조선 내에서도 지금 대형 업체 중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군데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HD 현대그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HD 현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중간 지주사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이요. HD 한국조선해양. 네네. 여기서 이제 아시아선사와 에카 천연가스 LNG죠. 이게 벙커링선 4척 건조 계약 수주했다 공시했어요. 네. 금액을 금액을 보니까 5,148억 원.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게 과연 이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요게 자회사인 HD 현대미포가 수주한 거를 아마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발표를 한 걸 텐데요. 이 선종의 발주의 규모가 조금 늘고 있다,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LNG 벙커링은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다가 주유를 해주는 선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선박들은 어지간하면 다 벙커 CU를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LNG를 연료로 쓰는 일반 상선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항만들에게 모두 그런 설비가 다 완비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박에 투자하는 선주들이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내가 이중연료 추진 선박으로 발주해야지라는 걸 잘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 육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그때그때 배가 가서 주유를 해줄 수 있는 선박들이 필요를 하다 보니 주유선이군요, 말하자면. 예, 주유선이 이제 발주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건 시장이 LNG를 연료로 쓰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발주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메이저 업체들 이제 선박을 만드는 메이저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 밑에 2차 밴드 업체들 이제 재료 뭐 거기에 대한 부품 대표적인 게 성광밴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음새 용접용 이음새 만드는 업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 이게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뭐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이익률은 높아졌어요. 또 이런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일부 조선 업체들이 막 증설을 진행을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요즘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기자재 밸류 체인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증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2010년을 전후로 했을 때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시장이 꺼져가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커버하느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증설을 했던 그때 시기와 조금 저희는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자재에 대한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일단 조선 업체는 증설을 하면 이 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자재를 여러 군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구하러 돌아다니게 될 텐데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의 증설은 국내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업체들에게만 팔았었는데 중국의 확대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 판매를 하다 보니 판매처가 더 확대가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선 업체들은 만들 수 있는 배의 숫자는 어쨌든 한정적이잖아라는 네.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기자재 업체들은 오히려 탑라인이 뚫려 다르네요.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중국도 있고. 예,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은 앞으로의 기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표적인 업체들이 성광밴드 말고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성광밴드보다 무조건 조선 업종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기자재는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 예, 만드는 선박 업체. 엔진 관련 업체들이 아마 저희는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은 조선 업종만 보는 게 아니라 항공도 보시잖아요. 네, 운송 업종도 보고 있죠. 운송 전체 네. 이제 항공 업종이 큰데 특히 이제 보니까 연구님이 최근 보고서를 관련 업종 보고서가 냈는데 규모의 경제 무서움이 보이는 실적. 이거 이제 대한항공 네, 맞습니다. 분석 보고서입니다. 대한항공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내용을 살짝 보니까 핵심은 중국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재료 이걸 좀 기대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레포트였는데 이 사안이 항공주의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작년 올해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로나 이후로 안 가긴 했는데요. 작년에 여름에 그 사셨던 해외여행 티켓보다 네. 올해 올해 여름에 사신 해외여행 티켓이 더 비싸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노선이 꽤나 정상화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항공업체들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면 이 저희가 항공업에서 운임이라고 보는 그 일드라고 하는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처음에 이렇게 딱 그 팬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저희가 재개했을 때 제일 먼저 열심히 갔던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엔 일본 티켓 많이 싸진 상태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개가 돼서 다시 정상화돼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옛날만큼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으로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비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다 이걸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게 지금 현재 항공업계 실정이라고 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회복이 제일 안 되고 있었던 노선 중에 하나가 중국 노선인데 중국 노선은 그렇게까지 항공 자유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운수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가는 게 조금 원활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본보다 중국이 더 수익성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항공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무비자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그 끈을 풀어준 겁니다. 대형 항공사들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아직도 2019년보다 지금 현재 국내 항공사들이 들고 있는 항공기가 조금 적어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인데 수요에서 이제 악재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풀어주게 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제한적인 노선만 갈 수 있었던 저가 항공사들보다 대형 항공사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풀어준 게 15일 이내 관광 목적이라면 무비자로 들어와도 네, 된다. 뭐 정확하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생각을 봤을 때 이 운임이 싸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관광객들 자체가 늘어나면 중국에 대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사실 그걸 커버하고 올라갈 정도면 항공업체에는 좋은 뭐 호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국 노선을 운영을 하는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많이 데보다 되고.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선도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여러 네, 직항도 많다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직항 네.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좀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줄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대체적으로 뭐 자료는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줄었고 앞으로 얼마나 늘 여력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중국 노선 비중이 이제 과거에 뭐 국내 업체들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네. 비중을 차지할 때 많이 차지할 때는 막 25% 이렇게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항공업체 전체에서 예.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네,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뭐 한 자릿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놨는데 중국 노선이 이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는 입장에서 그 노선을 딱 놓았을 때 예약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놓느니 그냥 예약이 꽉꽉 차는 다른 노선을 놓겠다라는 의지로 항공사들도 적극적으로 놓을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던지라 예. 좀 급격하게 늘리는데 굉장히 하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그런 변수를 줄여주게 되니까 조금 늘어날 여지가 저희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해외 여행객은 이미 2019년을 다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중국만. 중국이 줄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줄어서 중국으로 할 것이냐, 중국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얼마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 넘은 환경이었다면 그 20%가 다시 채워지는 게 일단 항공업계의 목표겠네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숙제겠네요. 있습니다. 그 관건인데 그건 얼마나 늘어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15일 무비자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8일부터는 무비자 시범 정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월 8일부터인가요? 당장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선업종, 항공업종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